미국 2월 PPI는 전월과 비교해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결과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PPI 상승률은 3.2%로 나타났고 시장의 기대 수준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EU에서 수입되는 모든 와인과 샴페인에 대해 20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EU가 미국산 제품에 260억 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촉발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금 현물 가격이 27% 상승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약 14% 상승하며 강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네, 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2월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는 0% 상승하면서 시장의 전망치 0.3%를 밑돌았고요. 또한 근원 PPI를 살펴봤더니 전월 대비했을 때 0.1% 하락하게 되면서 시장의 전망치 마찬가지로 0.3% 하회하게 됐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근원 PPI가 전월 대비했을 때 하락한 게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만 연준이 중시하는 PC 물가지표에 해당하는 몇몇 품목 쪽에서 급격한 상승세가 보여지면서 시장에서는 경계감이 커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뉴욕 증시 어제 소폭의 상승을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이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 초반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점점 더 낙폭을 키웠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1.96%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 1.39% 하락했습니다. 이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대비해서 10% 하락했습니다.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는 점 체크해 주시죠. 다우존스 지수도 1.3% 하락하면서 또 마감을 했습니다. 또 생산자 물가가 2월에 좀 진정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트럼프의 관세가 인플레이션과 경제 활동 확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1.07% 하락하며 거래가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빠졌습니다. 0.62% 하락했습니다. WTI 국제 유가도 1.36% 하락하며 배럴당 66달러 지났습니다. 또한 이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온스당 3,000달러를 육박했습니다.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짙습니다. 하락이 정말 많은 또 종목의 흐름들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빅테크 기술주들 모두 다 또 하락한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와중에 금융에서 버크셔 해서웨이만이 1.6%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이 또 빅테크들 좀 보면은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4% 하락폭이 좀 깊은 상황입니다. 팔란티어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KT와 AI 전환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점이 있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죠. 오라클 보겠습니다. 오라클도 2% 좀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13% 하락폭이 좀 깊습니다. 어도비가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는 했지만 2분기 실적 전망치가 투자자들 눈높이에서는 맞추지 못했다라면서 실망감이 출해가 됐습니다. 이 와중에 이 인텔 정도는 또 강한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어제 이 CEO가 새로 선임이 되면서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인텔 오늘도 또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또 리테일 트레이드 부분도 보겠습니다. 아마존, 월마트 부분도 이렇게 소폭 하회하면서 마감을 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고요. 의료기술 쪽 일라의 릴리도 오늘 빠졌습니다. 2%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계속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세에 대한 위협이 계속해서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먼저 애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하락폭이 깊습니다. 이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인데요. 이 애플이 예정했었던 음성 비서 시리가 업그레이드 지연이 되면서 시리의 새로운 기능 출시가 밀렸다라는 점에서 투심이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이폰 판매에 대한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 기대감 또한 사그라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2025년 말에 예정된 iOS 업데이트에서 이 에어팟의 실시간 통역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살펴보겠습니다. 0.14%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M7 종목 중에서는 엔비디아만이 좀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막판으로 가면서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미국을 방문해서 최첨단 AI 칩 수출 제한을 완화하겠다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미국 내에서 그래도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 계획까지 좀 강조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기대 수혜를 볼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AI 컨퍼런스 GTC 2025가 열리죠.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 그래도 오늘은 좀 소폭 하회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1.17% 하락했고요. 아마존닷컴은 2.5% 하회하면서 또 마감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입니다. 2.6% 하락했고요. 메타 플랫폼스는 4% 하락했습니다. 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무단으로 제공을 해서 한국 정부로부터 이 과징금을 처분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메타는 이에 불복해서 냈던 소송이 최종 기각이 된 건데요. 2020년 이후에 5차례 이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고 합니다. 총액은 720억 원이 넘습니다. 테슬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연속으로 그래도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오늘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악화가 되면서 함께 내려앉았는데요. 2.99%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테슬라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지만 이 트럼프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올 하반기에 신형 Y에 대한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저가 신모델을 출시하면 매출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런 이슈까지도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이슈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도매 물가인 생산자 물가지수가 서비스 물가 하락으로 정체가 되면서 시장 예상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점화된 가운데 소매 물가에 이어서 도매 물가까지 내리면서 물가 상승 우려는 일부 진정이 됐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월 PPI는 전월과 비교했을 때 보합을 기록한 겁니다. 1월 수치는 물론이고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이 PPI는 전년 대비 3.2% 오르면서 역시 전월 수치와 시장 예상치 모두 밑돌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 에너지 가격을 제외해서 이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PPI는 전월 대비해서 0.1% 내렸습니다. 시장에서는 0.3% 상승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하락을 한 겁니다. 도매 물가인 PPI는 이 소비자 물가 CPI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난달 PPI 정체로 인플레이션 경계감은 완화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절대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서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동을 한 뒤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수년간 강탈당해왔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감안했을 때 이에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상호 관세 발표 시점은 4월 2일입니다. 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럽 연합에 수입하는 이 모든 주류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가 미국이 12일자로 발효한 철강, 알루미늄 25%의 관세 부과에 반발하며 보복 조치 중 하나로 이 미국 위스키에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맞서서 재보복을 시사한 겁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린란드 편입 의지도 더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는 그린란드 매물이 아니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미증시 조정 그 끝은 어딘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사실 어제 기대감과는 좀 무색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지금 3대 지수는 1% 넘게 떨어졌고 특히나 이 나스닥에서는 1.96% 기술주 위주로 조정이 왔던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봤을 때도 버크셔 빼고는 모두 다 낙폭이 꽤나 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대표님 간밤 미증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번에 이제 지표 발표가 굉장히 좀 긴장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CPI, PPI 발표가 있었는데 이번에 CPI 발표에 따라서 시장은 분위기가 급반전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CPI 발표가 있던 날은 그래도 빨간불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아침에 마감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PPI 결과치에 따라서 크게 반응이 나오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불확실성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을 보여줬고요. 관세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유럽산 주류에 20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미국산 위스키 관세에 대한 맞대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CEO들과의 회동을 가졌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골자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엔 관세가 미국을 더 부흥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지금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려고 했던 기업들도 미국에 중단을 하고 있고 미국으로 오려는 움직임들이 보인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일자리에 대한 창출 효과가 커질 것이고 돈을 미국이 많이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기조들을 보면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결국엔 이 관세를 통해서 미국에서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돈을 많이 걷어들이는 거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많은 고통이 좀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외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미국의 내부에서도 고통이 좀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식시장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미국에 더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올 것이다. 결국에 주식 투자는 장기 관점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냐.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고통을 좀 감수를 해야 되고 디톡스 기간을 거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래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은 다시 좋아질 거야. 경제는 살아날 거야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서 그 안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 오히려 안전자산인 채권이나 금 가격이 더욱더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을 야기시키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자금 이탈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면서 하방 압력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CPI 잘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제 미국 시장은 반등하는 모습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PPI가 발표가 됐는데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 관세라는 키워드가 시장에 워낙 크게 자리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3대 지수가 좀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대신에 자금 자체가 지금 채권이나 금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채권과 금 가격은 또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동안 나왔던 지표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CPI를 보고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분석하는 것도 있는데 이 관세 여파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3월 수치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이 대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관세 정책에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보는 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인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표 발표가 잘 나와도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증시에 지금 공포 심리가 상당히 많이 팽배해 있구나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또 긍정적인 관점으로 시장의 모든 게 해석이 되는 시기에는 3월 달부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연준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한 부분이 주거비와 서비스 물가에 대한 부분들 지금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어서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연준이 항상 가져오던 스탠스이기는 해요. 우리가 항상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결정할 것이다. 우리는 독립된 기관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있긴 하지만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감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대고자 하는 게 지표 발표였는데 막상 지표 발표가 하회를 하더라도 관세에 대한 부분이 역시나 없어. 그러니까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이고 여전히 공포스럽다. 이쪽으로 해석하는 면들이 더 많은데 결국에 주식시장은 시장 참여자들이 끌어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읽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자체의 심리가 지금은 불안감 쪽으로에 많이 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투자 판단할 때에도 너무 빠른 대응보다는 좀 천천히 시장을 살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그동안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뭐 시장의 예상치보다 뭐 하회를 하거나 뭐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상회를 하게 된다면 항상 시장은 좀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을 봤을 때는 그 반응이 다소 미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지금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공포 심리가 이 지수 하방 압력을 좀 강하게 눌러내는 것으로 또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간밤에 나왔던 거는 PPI랑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둘 다 하회를 했는데 뭐 지수 자체가 워낙 또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일단은 뭐 PC 쪽으로 봤을 때도 이 PPI 구성 종목 중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PC 구성 속도에 또 같이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쪽에서 또 크게 올라갔다. 그래서 아무래도 증시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연준이 최근에 이제 PC 물가 지수를 좀 더 중요하게 본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발표를 앞두고 나서 이번에 PPI 세부 항목을 좀 보니까 지금 병원 입원 진료비가 전월보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펀드 매니저라던가 이런 주식 운용에 대해서 발생하는 수수료인 포트폴리오 관리 비용이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PC 물가 지표에 대해서 시장이 원하는 쪽의 방향으로 결과가 안 나올 것이다라는 이 해석이 또 따라 붙으면서 오늘 하락을 좀 더 야기시킨 부분도 일정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어떤 조그만한 이런 이슈에도 더 안 좋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세부 항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됐을 때는 우리도 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민감도를 보고 바라볼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겠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라든지 그리고 물가 상승의 우려,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장관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지표 하나하나에도 더욱더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고 안 좋은 쪽으로의 좀 초점이 있는데 이제 PC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일정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때까지 또 시장 참여자들의 이 부분으로 있어서 조금은 흔들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은 좀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CPI와 마찬가지로 PPI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모두의 시장의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공포감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표 하나하나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사실 간밤에 있었던 관세 이슈도 그렇고 그래서 관세에 대한 우려도 당연히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뭐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또 달러 약세까지 겹치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사실상 일주일 전보다 훨씬 더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래 공포가 현실화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S의 공포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고 고물가 속에 경기 침체가 같이 따라오는 거고 아래 공포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저는 잡혔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고용 지표는 여전히 좀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지표 발표들을 봤을 때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지만 결과치로 봤을 때 세부 항목으로 물론 시장은 해석을 해내고는 있지만 결과치로 봤을 때는 그래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관세도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CPI가 예상을 하회를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누그러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증시가 제한적인 상승이 나오는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도 상승으로 이제 전환이 또 되면서 여전히
물가 좀 불안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감이 많이 야기가 되고 불안감이 형성됐을 때는 그거를 확 눌러줄 수 있는 좀 지표 발표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표 발표 아니면 차라리 미국의 행정부 쪽에서 좀 더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쪽에 대한 공포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지금은 말 그대로 아직까지는 지금 공포의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명확한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포착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목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M7 안에서는 엔비디아 오늘 낙폭 자체가 워낙 작았습니다. 0.14%면 어느 정도 뭐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일단 뭐 인텔에 대한 투자 가능성도 있고 또 다가오는 GTC 2025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GTC 2025가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AI라던가 뭐 증시에 대해서 좀 촉매제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까요? 일단 아마 여기서 이제 블랙엘, 최신 블랙엘에 대한 블랙엘 울트라 이야기, 루빈 이야기, 뭐 세부 스펙에 대한 공개도 있을 예정이고요. 아마 여기서는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젠슨 CEO는 또 퍼포먼스에 굉장히 좀 능한 사람이고 주가에 대해서 신경을 아예 쓰지 않는 그런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원하는 발열에 대한 이슈라던가 그리고 앞으로의 기술, 최신 기술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최신 뭐 우리가 지금 어떤 거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잭슨 토르가 상반기에 또 로봇 관련돼서 지금 소형 컴퓨터 쪽이 출시 이벤트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발열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유리 기판이라든지 액침 냉각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발언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결국에는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더라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 뭐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둔화 그리고 뭐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 축소 이런 쪽의 시장은 좀 더 불안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서 AI 시장에 대한 확장 그리고 지금 중국에 대한 규제 두려움도 좀 있는 상황이고 중국 쪽에서 워낙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도 좀 우려감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데이터로서는 시장이 지금은 좀 이렇게 믿음이 사라졌다기보다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기대치를 채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번에 일정에서 좀 눈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이 많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시장에서의 다시 한번 좀 믿음과 신뢰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GTC 일정에 대해서 근데 하나의 좀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은 항상 우리가 엔비디아 하면 기대치가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일단 염두를 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쨌든 투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일정에 있어서 내가 이미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보유 관점을 유지를 해주시고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일정이 있으니까 여기서 분명히 뭔가 나올 거야라고 해서 매수 버튼을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큰 폭의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나는 엔비디아라는 이 기업 계속 끌고 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분할 매수로 완전히 지금은 좀 쪼개서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젠슨 CEO는 엔비디아가 견고하다라는 것을 좀 눈으로 보여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시장의 예상치에 좀 부합하지 않을 때는 또 추가적인 하방 압력 요소로도 작용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테슬라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일단 정규장에서는 뭐 3 정규장에서는 지금 3% 가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뭐 어제는 반등이 나왔는데 뭐 당연히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주가가 빠졌던 요인 살펴봤더니 1월에 미국 판매가 11% 급감했다라는 또 이슈가 붙었는데 뭐 그동안 사실 이 머스크 리스크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보유하시는 분들의 우려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대표님은 이 테슬라 앞으로 우리는 뭐 6월까지 기다려봐야 될까요?
일단 저도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고는 사실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정부 효율부를 계속 실행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이렇게 냉담해질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지금 테슬라 CEO 이번에 머스크가 폭스 인터뷰 뉴스 한 거를 제가 봤는데 약간 좀 지금 많이 좀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정부 효율부를 해내는 데 있어서 기업 경영을 같이 하는데 상당히 부침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고 해서 기업 경영을 더 집중하고 매진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효율부를 1년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기업들의 이런 기업이 지금 계속해서 좀 뒤처지거나 판매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타개를 해 나가겠다라는 그의 의지가 보여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 우려를 하고 있고 불매 운동에 뭐 테러까지 일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테슬라가 이번에 중국에서 이제 바이두와 좀 보조 시스템 관련돼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샤오미라던가 이런 비아디 이런 중국의 기업들이 너무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이런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게 사실 이 오너 리스크라는 거는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고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빠지는 테슬라를 끌어올리는 거는 그러니까 매수를 계속하는 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테슬라의 지금 많은 비중, 주식 비중 중에 많은 비중을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이 채워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테슬라의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지만 테슬라 자체를 지금 저가 매수니까 크게 매수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위험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좀 더 안정이 되는 게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언제 그 시그널을 볼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기술적으로라도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잡힌다던가 아니면 시장에서의 바라보는 테슬라에 대한 위치가 트럼프가 지금 테슬라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둘의 관계는 견고해 보이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언제 어떻게 미국 시장에서 좀 둘의 관계가 또 틀어질지 모른다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번 관세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다양하게 좀 의견들이 바뀌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좀 우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판매에 대한 수치가 올라오는 것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의 위치에 왔을 때 그때가 오히려 추가 매수에 대한 정확한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저가니까 대량으로 매수할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접근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적어도 기술적으로 추세 전환이 확인이 되는지 혹은 이 판매량 자체가 이 수치가 올라오는지 이 부분이 먼저 확인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미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성공적인 코인 투자를 위해 전략 세워보는 시간 코인 라이브 시간입니다. 먼저 이 주요 3대 암호화폐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그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는 됐지만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가 더 깊어져 가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 그대로 받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모두 다 하락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3% 하락폭이 좀 깊은데요. $8만
달러 선에서 지금 보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1.79%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 계속해서 좀 하락폭이 좀 깊은 상황인데요. 1,500달러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면 대규모 청산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략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XRP도 보겠습니다. 0.42% 하락했습니다. XRP, SEC와의 소송이 계속해서 있는 만큼 이 점도 고려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8개 알트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3%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솔라나도 계속해서 좀 하락폭이 깊은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혜 코인이다라고 말할 만큼 이 취임 전까지는 굉장히 또 상승폭이 깊었었는데요. 이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여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지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5% 하락폭이 깊습니다. 이 밈코인에 대한 투심이 악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에이다도 5%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 체인링크 또한 2.15% 하락하면서 좀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우려감이 짙은 상황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코인입니다. 스위코인도 오늘 6% 좀 하락폭이 깊은데요. 스위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리플과 SEC에 관해 이 소송이 좀 길어지면서 스위코인에 대한 AI 새로운 투자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슈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오늘은 지금은 6% 하락폭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아발란체도 5% 하락폭 깊은 모습이고요. 스텔라 루멘은 지금은 상승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하다가 6시 30분 기준으로는 3%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바이누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바이누는 3% 하락폭이 깊은데요. 20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저항선을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소식까지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코인 시장의 이슈 분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블루터 중기벤처부의 김가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 이게 개미들한테는 매우 큰 호재이기도 하고 저희 가상자산 업계 국내 시장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소식이 얼마 전에 또 발표가 됐는데요. 그게 바로 국내에 있는 법인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가상자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인기가 끌고 있고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법인은 아직은 그 계좌에 대한 이 투자에 대해서는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인 명의로도 이 투자가 가능해진다라는 건데 이 가상 자산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가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개인들의 가상자산 투자는 정말 원활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유롭게 코인 거래를 할 수가 있었는데 법인들은 불가능했습니다. 사실은 법인들도 주식이든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아주 큰 고객이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법인들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불려 나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을 해야지만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 자산을 증식할 수가 있는 건데 가상자산은 이게 오랫동안 이 한 2017년 뭐 이때 처음으로 불장이 왔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투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가상자산 투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이제 법인들도 가상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다면은 아마도 활발하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가상자산으로 인해서 불려야겠다. 나의 이제 자금들은 좀 불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법인도 약간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까요? 네, 저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지금 미국 증시만 보더라도 이렇게 어떤 정책, 지정학적인 이슈 아니면 국제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증시나 이런 게 밑으로 떨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투자를 하는 개인들도 그렇지만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을 해야지만 조금 더 그 리스크에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코인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 시장으로 입장에서는 우리 코인이라는 존재도 투자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얘기가 새롭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미 지난 2월에도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일부 법인들은 가상자산을 매도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매수는 아니고 매도를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법 집행기관 그리고 지정 기부금 단체나 대학교 법인 같은 비영리 법인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이런 곳들이 매도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런 곳들은 이제 대부분 검찰이 보유 중인 가상자산 범죄 수익을 이제 매도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상반기부터 매도를 할 수 있게 된 예를 들면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있기보다는 이걸 매도해서 운영비라든지 뭐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활동비 이런 걸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길이 열린 거죠. 그런데 이번에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기관 투자, 일반 기관 투자자들에 한해서 매매가 허용이 되는데요.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나 전문 투자법인 같은 그런 곳들 개수로 따지면은 상장법인은 2,500개라고 하고 전문 투자법인은 1,000개라고 해요. 그래서 다 합쳐서 3,500개의 법인이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가상자산을 이제는 매도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상자산에 아무래도 힘이 더 불러일으켜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투자 가이드라인 협의를 위해서 얼마 전 12일이었죠. 이 가상자산 업계에 대해서 이 전문가와 함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핵심 관계자들이 또 대거 참석을 했거든요. 이 금융정책관은 물론이고요. 이 공동협의체 그리고 업비트, 빗썸 같은 이 가상자산 거래소 그리고 이 실명 밝음 은행으로 보이는 이 K뱅크와 신한은행까지도 참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핵심 관계자들이 또 참석을 한 만큼 투자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좀 세워야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보이는데 이분들까지 불렀다는 건 좀 더 이슈가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이 간담회는 비공개 간담회였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실무자들 그리고 전체 가상자산 업계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4월에 법인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예정인데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한 달 정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하죠. 그래서 여기 리스트에 나와 있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공동협의체라고 하는 닥사라는 게 있어요. 그 닥사 여기는 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런 모든 코인 거래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래소 관계자들도 왔고 그리고 가상자산 보관이나 관리 같은 걸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제 K다, 코다 이런 커스터디 업체라고 합니다. 그런 업체들도 왔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내 시장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장 전문가들을 다 모셔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보다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직접적으로 듣고 4월 중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다면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도 조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12일에 있었던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아무래도 시장이 좀 더 밀접하게 있는 관계자들이 있었던 만큼 시장에 좀 더 가까운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은 좀 나오고 있을까요? 어떤 게 나왔다라고는 아직까지는 그 윤곽이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예상하기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들만 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법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려면 대표적으로 참여 대상 법인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거래소에서 어떤 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허용을 할 것인지 그런 절차와 방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공시, 이제 코인도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가격은 어느 정도의 매수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공시할 수 있고, 회계 방법은 어떻게 할지 이런 내용들이 담기지 않을까, 이런 게 업계 관계자들의 예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금 세탁 우려를 방지하는 건데요.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자금 세탁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거든요. 범죄 수익으로, 범죄에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 세탁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그 김소영 부위원장이 간담회에서 최근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 세탁 우려가 점차 증가하는 만큼 자금 세탁 방지 국제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법인 고객 확인 그리고 거래 모니터링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법인 투자이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참여 대상의 법인과 또 거래 절차, 방법들도 논의가 됐고요. 그리고 어떻게 공시를 할지, 공시에 관한 내용까지도 같이 협의를 해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 와중에도 가장 중요했던 게 이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된 만큼 앞으로의 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성화가 될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3분기부터 이제 법인들이 좀 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상장 법인이 2,500개고 그리고 전문 투자 법인이 1,000개다. 그래서 총 지금 3,500개의 법인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법인이 투자를 본격화하게 된다면 시장에서도 분명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러한 영향 어떻게 끼치게 될까요? 네, 일단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국내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어떤 플레이어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호재죠. 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봤자 이렇게 금액이 뭐 억 단위나 1,000만 원 단위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런데 법인 투자라고 하면 그 금액을 아득히 뛰어넘는 금액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그 거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차치하고서 그럼 누가 먼저 이득을 볼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개미 투자자들은 좀 후순위로 두고, 제가 생각했을 땐 첫 번째는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왜냐면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이런 곳들이 그 코인끼리 이제 코인으로 저희가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그 거래소의 가장 큰 수익이에요. 그런데 거래 수수료를 코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 그럼 그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냈을 때 그거를 거래소가 이제 계속 적립이 되는 거잖아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코인으로 수수료를 받은 코인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근데 쌓여는 있는데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묶어놓는 자금으로 코인이 계속 있었는데 직접 사들이지 않아도 수수료로 받은 코인들이 점차 늘어나는 거를 이제 거래소들의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쌓아놓고만 있었던 코인을 매도를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원이 하나가 더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네, 활용법이 다양하겠죠. 네. 이제 그 회사를 어떻게 잘 운영하는 운영비로도 쓸 수가 있을 거고 인건비로도 쓸 수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득을 볼 수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거래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 거래소에게는 이 수수료에 대한 영향을 받고 이 수수료도 코인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익이 늘어난다라는 점에서 좀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인이 좀 투자를 본격화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수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점을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또 현물 ETF가 도입이 된다면 또 법인들이 이 현물 ETF를 사는 거잖아요. 네. 했을 때 이 안전하게도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가 생겨서 법인들에게도 좋지만 개인 투자자에게도 좀 전반적으로 이 코인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에서 실제 코인 가격이 올라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법인 입장에서 코인에 투자하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한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법인 외에 해외에 있는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인에 직접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어떤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서 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ETF, 가상자산 ETF에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좀 간접적으로 투자를 해왔는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허용이 된다면 아무래도 가장 큰 호재가 되겠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직접 가상자산의 법인이 직접 코인을 매매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ETF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코스닥을 비롯한 국장에 대한 관심도는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장과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높아졌거든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법인들도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관심도가 늘어난 것은 당연히 코인 투자 길이 열렸을 때 반영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코인 거래량 증가에 아무래도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상자산 현물 ETF가 이제 국내에 도입이 될 것인가라는 얘기가 요즘에 굉장히 불붙은 논의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과 정부가 같이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런 협의도 좀 진행을 했었던 걸로 알려졌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 올해부터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상자산 관련 정책이 좀 느린 편이어가지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ETF가 통과가 돼서 이미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논의를 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좀 한번 논의에 불붙으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그 국회에서 열린 지난 7일에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민정당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입장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ETF에 대해서 당정이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 시장 등 인프라 구축 그리고 법률 정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곧 되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는 안 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가상자산은 되게 위험하다, 위험자산이다 이런 생각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전이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사실은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중한 검토라는 거는 조금 미루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트럼프 당선 직후에 보시면은 11월 기준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누적 자금이 241억 9,700만 달러였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11월부터 지금 한 3달 정도가 지난 시점 기준으로는 370억 2,800만 달러로 거의 53% 이상이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단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상자산 ETF에 대한 관심은 개인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는 법인으로서는 아주 큰 도전이잖아요. 이게 일반 투자자들도 주식을 하시던 분들은 코인에 투자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위험하다. 이게 상한가, 하한가가 없다 보니까 뭐 몇백 %씩 오르거나 몇백 %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이런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 외에 ETF라는 게 생기면 매우 반갑겠죠. 조금 더 안전하고. 네, 안전하게 투자를 네.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수요가 높다 보니까 한국의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들도 ETF 상품을 만들어서 출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런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분들도 ETF 참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 네. 이거를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법안이 통과되면 정말로 법인 투자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겠다. 이런 저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현물 ETF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이 법인들이 코인 투자를 하게 되면 그래도 가격 상승에도 유의미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더 중기벤처부의 김가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